하루아침에 온라인에서 결제되는 상품은 또는 디지털에서 결제되는 돈은 무조건 달러를 써라 라고 미국 정부가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지 않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금이 그랬고 석유가 그랬습니다. 석유를 원화를 주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통해서 석유 결제를 무조건 달러로 하도록 강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디지털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부업으로 돈을 버는 채널 코인부업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6년 코인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디지털 부업이다 보니까 많은 프로젝트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시장에 알파가 남아있는 코인과 관련된 부업들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코인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장 전망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크립토에는 4년 주기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 사이클상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스테이블 코인 혁신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BAT나 ETF와 같이 전통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투자자와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마인과 같은 회사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지요. 제가 이 다음 영상으로는 비트마인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될 건데요. 그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코인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 시가총액 순위 7위에서 8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블록체인 자산의 글로벌 영향력이 매우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큰 프로젝트만 이런 것이냐라고 보면요. 작은 프로젝트들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약 1,800개의 프로젝트가 40빌리언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원화로 하면은 약 6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셈이죠. 새로운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대규모 VC 투자도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 시야를 좁혀보더라도요. 업비트 가입자가 1,3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지금 주로 거래하는 연령층이 20에서 40대 층이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사람들이 자산을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블록체인, 크립토, 코인에 대한 거래량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도 좋은 상황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의 우호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도 하였고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회사인 서클 같은 경우도 상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크립토 합산 시가총액은 약 1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감기 사이클의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3차 사이클과 4차 사이클에 대한 내용을 차트로 표현했는데요. 비트코인은 4년 주기 사이클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사이클의 고점과 저점이 항상 4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실제로 4차 사이클의 후반부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가격이 안 좋아질 걸로 예상할 수 있겠죠. 올해 11월부터 사실 이 사이클 이론에 따라서, 반감기 사이클 이론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혁신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ETF와 같이 새로운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이번에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역시 사이클은 과학이다 해서 4년 주기 사이클에 따라서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감기가 4년마다 진행이 되는데요. 반감기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총 이제 4번 정도의 사이클이 있었는데요. 항상 보시면은 반감기가 시작하고 500일 전후에 가격이 고점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락하기 시작해서요. 반감기 900일 전후에 사이클상 저점을 기록하게 되고요. 다시 조금씩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번 사이클에서도 작년 11월 반감기 500일 전후에서 고점을 보였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이클이 맞았다. 그래서 향후 한 400일 정도 더 하락을 하다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매수를 하는 것이 사이클상 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AI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AI를 통한 상승 모멘텀이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젠슨 황은 AI의 발전 단계를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지각 AI, 생성형 AI,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 그 다음에 로봇과 물리 세계와 현실 세계가 통합이 되는 물리 AI, 이렇게 4개의 단계로요. 근데 지금은 에이전트 AI 시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고 있는 단계가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에이전트 A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람 간 거래를 한다고 하면요. 굉장히 편하죠. 돈을 주고 물건을 구매를 하면 되니까요. 근데 AI 에이전트끼리 거래를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 데이터, 예를 들어서 지브리 사진을 만든다. 지브리의 약간의 이미지를 학습한 거를 활용해서 사진을 만든다. 그래서 굉장히 소액을 지브리에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소액 결제가 필요할 겁니다. 또는 야 이거 글 하나 작성해줘 라고 하는데 1원 아니면 이 그림 살짝 바꿔줘 하는데 3.5원 이런 식의 소액 결제가 필요한데요. 지금의 금융망은 소액 결제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수수료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최소의 고정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간 거래를 위해서는 소액 결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결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편집해줘 라고 했는데 편집이 완료됐다는 거를 AI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완료가 되면은 조건부로 결제를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들어가면은 조건부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에게 신원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사람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AI 에이전트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기 때문에 신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만들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신원도 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에이전트 간 협업하는 표준 언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이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3요소로 꼽은 거는 크게 3가지입니다. 페이먼트, 신원, 그리고 언어 이렇게 3개가 AI 에이전트 이코노미의 필수적인 3요소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이 여기에 도입되면 어떨까요? AI가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 필요하고 실제로 코인베이스가 X40이라고 하는 소액 결제 그 방식을 밀고 있는데요. 이 방식을 통하게 되면은 소액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신원 같은 경우에도 ERC8004라고 하는 이더리움 표준을 이용한다든지 빌리언즈라는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월드코인, 이 오픈 AI 대표가 만든 월드코인 같은 방식으로 이게 사람인지 AI인지 신원을 인증하는 그런 방식들도 블록체인에 존재를 하고요. 언어 같은 경우도 AI끼리 협업할 수 있는 표준 언어가 필요한데요. 지금은 이제 엔트로픽의 MCP나 구글의 A2A가 좀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고 필요신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언어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로 다른 AI 에이전트 간 협업을 해야 되는데 남의 거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탈중앙화된 환경에서의 협업 언어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난이도는 높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픈 AI가 올해 한 해 동안 AI 모델 개발만을 위해서 3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섹터는 매우 중앙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크립토가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것과 완전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크립토 쪽까지는 기회가 오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쓰기 때문에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 내 거를 쓰면은 뭘 해줄게 뭔가 등등등등 그래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좀 탈중앙화돼 있고 누구나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립토의 성격과 좀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AI 업계에서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훨씬 더 저는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게 된 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작년부터 갑자기 급부상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죠. 그 이유가 테더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량이 한국이나 독일의 수준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많은 스테이블 코인 정책들을 내고 있고요. 미 재무부의 자문위원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향후 3년간 2조 달러로 약 8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1년에 6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미국 재무부 자문위원회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미국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려는 데는 달러 패권과 관련된 큰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는 전략들을 써왔는데요. 대표적으로 2차 대전이 끝나고 1944년에서 1971년에는 금의 달러를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해군력을 기반으로 실물 기반과 군사 기반을 활용한 브레튼 우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달러가 쓰일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다가 달러를 계속해서 더 찍기 위해서 금과 달러의 연동을 줄이고 갑자기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1974년에 미국이 갑자기 도입한 방식이 뭐냐면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석유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달러를 써야 된다라고 중동 국가들과 약속을 한 것이죠.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를 이렇게 싹 건너서 가려면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공군력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뭐 이틀 정도면은 전 세계 어디든 착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군력을 활용해서 사우디와 중동의 왕권을 지켜주겠다. 국가들의 안정성을 높여주겠다라는 군사 기반을 활용하고 대신에 그 당시가 굉장히 이제 2차 산업, 공장으로 대변되는 석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였잖아요. 그때 이제 석유를 결제하는 거는 무조건 달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통해서 달러의 기축통화를 이제 강화를 했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실물 기반으로는 디지털 세계, 그리고 군사 기반으로는 기술 패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디지털 달러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인 거죠. 하루아침에 온라인에서 결제되는 상품은 또는 디지털에서 결제되는 돈은 무조건 달러를 써라 라고 미국 정부가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지 않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금이 그랬고 석유가 그랬습니다. 석유를 원화를 주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통해서 석유 결제를 무조건 달러로 하도록 강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디지털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나라에는 어쩌면은 상당한 리스크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스콧 베센트, 미국의 이제 백악관 가장 실세인 스콧 베센트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달러의 사용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트레이딩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업비트에서 이제 원화를 기반으로 코인을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로 보면은 대부분의 거래가 USDT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고 싶으면은 USDT를 내고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이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치 저장이고요. 글로벌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해서 달러 자산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이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로 저축을 하는 것들. 제가 영상에서도 달러 저축해서 1년에 이자 4% 이상 받는 법을 알려드렸죠. 그 다음은 페이먼트입니다. 상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결제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RWA, 이거는 뭐냐면은 Real World Assets을 RWA라고 하는데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도 토큰화하고 부동산도 토큰화하고 머니마켓 펀드도 토큰화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송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송금 수수료 아끼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개인 간 해외로 송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가치 저장의 수단을 조금 이야기를 한번 좀 더 해드리면요. 사실 이런 지금 그림에 나오는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이 많은 GDP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화폐가 이제 변동성이 높다는 거죠. 화폐 가격이 하락한다고 이해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한 국가들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기 위해서 이제 한 0.7%, 6% 이렇게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자국 통화에 인플레이션이 심하거나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거나 전쟁이나 범죄가 있거나 아니면 온라인 뱅킹이 낙후된 곳에서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국가들에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해 동안 비자와 마스터카드에서 100개 이상의 블록체인 신용카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블록체인 신용카드 어떻게 만드는지도 영상으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삼성이 또 비자의 스테이블 코인 카드를 발행을 해주는 레인이라는 회사에 실제로 투자하기도 했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또 페이먼트에 사용하면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제가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 섹션에서 좀 더 자세히 이 원리를 다뤄드리겠습니다. 국제 송금에서도 좀 사용이 되긴 하는데요. All in Podcast라고 하는 미국 굉장히 유명한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그 팟캐스트에서 이제 차마스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벤처 투자가인데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이스X는 일부 국가에서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국제 송금을 하고 있다. 이렇게요. 그리고 뭐 외국인 노동자가 해외로 송금할 때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요. 실제로 뭐 스케일 AI 같이 뭐 좀 최근 이제 떠오르는 그런 회사들은 계약 측 직원들 또 일부 직원들에게 코인으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옵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화폐는 크게 3요소가 있잖아요. 가치의 저장의 수단,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하고 1대1로 패깅이 되기 때문에 가치의 척도는 사실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가치의 저장과 교환의 매개거든요. 가치의 저장은 사실 이제 달러가 가치 저장을 하겠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치 저장을 하진 않을 테니까요. 차라리 원화로 하는 게 나으니까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 저장에 이제 좀 사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뭐 금 토큰, 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좀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교환의 매개인데, 글로벌 교환은 무조건 달러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교환의 매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고, 국내 교환의 매개가 일부 이제 원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를 중개해주는 회사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피지사죠, 피지사. 피지사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11번가에서 뭐 상품 구매를 클릭을 하면은 딱 창이 뜨잖아요. 창에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뭐 페이코로 결제하기, 카카오뱅크로 결제하기, 이런 창을 띄워주는 회사가 이제 피지사입니다. 그래서 이 피지사가 스테이블 코인이랑 좀 잘 맞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신뢰, 돈에 대한 신뢰를 국가 또는 정부, 은행이 그냥 말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증을 해줬고 사람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근데 트럼프와 푸틴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들도 약속을 잘 어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FTA를 체결하고도 관세 협상을 다시 해야 되고, 방위비 협상을 분명히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또 뭐 하자고 한다든지, 또는 전쟁을 하기도 하고, 국가와 이제 그냥 무기를 주고받고 막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말로 하는 보증이 과연 신뢰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약속도 깨지고 전쟁도 일어나는 현재는 신뢰는 설명이 아니라 작동하는 구조,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블록체인과 같이 해킹이 되지 않는 이런 원장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가신 전 해시드 오픈 리서치 대표님이신 김용범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돼서 장표에 좀 응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DAT와 ETF를 통해서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이 될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그 DAT는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레러지나 비트마인 같이 코인을 사는 거를 전략으로 취하고 있는 상장사를 의미를 하고요. ETF는 이제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와 같은 ETF를 의미를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투자자를 한번 볼까요? 경제활동 인구가 약 3천만 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가입 인구는 1,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회원가입한 사람은 한 1,0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반면 주식 투자자는 약 1,5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자 중에서 100만 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약 1,2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코인은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인이 증권사 앱이나 뭐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기존 200만 명이 아니라 이 1,200만 명 시장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더리움을 산다라고 하면은 이제 업비트에서 사기도 하고 유니스왑이나 하이퍼리퀴드라고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사기도 하는데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런 한투나 이런 좀 증명이 되는 그런 사이트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가 우리나라에서 뭐 나온다, 미래에셋이나 한투가 낸다라고 하면은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코인 가격이랑 ETF 자금 유출입이 굉장히 동행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이 되다가 요즘에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10월부터 좀 자금이 빠지는 ETF에서 자금이 빠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좀 하나 양봉이 하나 나왔으니까 이게 좀 이번 주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유지될 수 있을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더리움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이더리움으로 비트코인보다 많은 자금이 ETF를 통해서 유입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미국에서는 알트코인 ETF도 하나하나 승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솔라나 스테이킹 ETF입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은 막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2에서 3%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솔라나를 스테이킹을 하면은 6에서 8%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냥 ETF로는 그냥 코인 거래소에서 사나 ETF로 사나 별로 재미도 없고 그냥 좀 새로운 투자처 중 한 개일 뿐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솔라나 스테이킹 ETF가 승인이 되면은 안정적인 이자, 그것도 꽤 높은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스테이킹 ETF가 승인이 되는지를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AT 같은 경우에는 24년 말부터 굉장히 이제 인기가 이제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스트레러지가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좋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죠. 지금은 50개 이상의 상장사가 DAT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AT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점은 굉장히 용이하다, 접근이 용이하다. 그냥 주식 사는 것처럼 사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프리미엄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가 운영을 한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톰 리나 이런 좀 유명한 마이클 세일러나 그런 좀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서 운영을 한다라는 게 좀 장점이고요. 단점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뭐 비트마인 주식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더리움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괴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과 비트마인 가격이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 이성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가, 상장사가 운영을 하는데 비용을 쓰잖아요. 거기에서 좀 비용이 낭비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핵심 지표 딱 하나만 이제 알면은 좋은데요. 이게 이제 MNAV라는 겁니다. MNAV가 뭐냐면은 시가총액, 그 회사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가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보다 높으면은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비싸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1보다 낮으면은 디스카운트다.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장점과 단점은 밑에다 적어놨으니 이거를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더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MNAV를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요. 스트레러지 이제 예시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마이클 스트레러지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가치는 거의 유지가 되거나 소폭 하락을 했는데 MNAV라고 하는 지표, 약간 PR 같은 지표예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부여하고 있는 이제 프리미엄 지표라는 거죠. 그 지표가 하락을 하면서 멀티플이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빠졌다, 크게 빠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NAV가 거의 2.5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레러지를 24년 말, 25년 초에 샀으면은 비트코인을 사면은 거의 반값에 살 수 있는 거를 2배를 주고 이제 사는 개념이었던 거죠. 근데 이 프리미엄이 점점 낮아지면서 지금 거의 1배 가까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낮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MNAV라고 하는 지표를 잘 추적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DAT 회사를 투자하기 전에는요, 유망한 디지털 자산을 DAT를 하고 있는지를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유망한 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이러한 유망한 디지털 자산을 DAT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MNAV가 몇인지, 그래서 1보다 높으면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1보다 낮으면은 이게 왜 싸지? 왜 이렇게 싼 거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1이면은 그냥 코인을 사는 게
코인을 사는 거랑 거래소에서 코인을 직접 사는 거랑 똑같은데 내가 여기서 왜 사야 될까?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해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MNAV는 강세장, 불마켓일 때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코인 가격이 2배가 오르고 MNAV가 1에서 2로 오르면은 2 곱하기 2, 그래서 4배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세장일 때 MNAV가 저평가인 거를 구매를 하시면은 훨씬 더 높은 레버리지의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1,800개의 프로젝트에 60조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혁신과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역사적 사이클상으로는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사이클을 믿으시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을 활용한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고 한다면은 26년 하반기나 27년 정도에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과거 사이클에서 탈피하려면은 새로운 매수 주체가 필요로 한데 새로운 매수 주체가 나오려면은 ETF나 DAT가 잘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솔라나 스테이킹 ETF가 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다. 나머지 ETF는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DAT 같은 경우도 불마켓에서 MNAV라는 지표가 높아지기 때문에 불마켓일 때 DAT를 구매해서 레버리지 효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강세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데, 새로운 혁신 중에서 나올 수 있는 후보는 AI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수 있는데, AI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대규모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앙화된 기업들이 중앙화 이슈로 좀 표준을 선점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대기업 위주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AI는 좀 크립토 탈중앙화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오히려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페이먼트나 RWA, 실물자산 토크나 이 2가지 정도에 좀 주목을 해서 상황을 살펴보자. 이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올해가 어떤 시장이 좀 펼쳐질지,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여러 전문가들은 어떠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